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미국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세뮤얼스는 노벨상 수상 연설에서 노벨상 수상의 가장 첫 번째 비결은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뮤얼슨뿐만 아니라 많은 노벨상 수상자들 역시 훌륭한 멘토를 만난 것을 노벨상 수상의 비결로 꼽고 있는데, 멘토의 역할은 멘티가 능력 있는 연구자가 되도록 돕는 것은 물론 연구자로서의 윤리적, 직업적 가치관을 전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연구 윤리 확립을 위해선 연구 현장에서 지도교수의 모범적 언행과 멘토링, 그리고 올바른 실험실 문화가 정립되어야 합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실험실 문화가 사라지지 않는 한 연구 윤리를 알아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실험실 운영과 관리의 책임을 맡은 지도교수 또는 연구 책임자의 역할이 중요한데, 2018년 네이처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학 연구실의 수장 역할을 하는 사람의 3분의 2가 팀원을 멘토링하고 관리하기 위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혀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갖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공계 연구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생물학정보연구센터와 전자정보연구정보센터 등이 지난 2019년 국내 최초로 이공계 대학원 진학 관련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진학 전에는 연구 분야의 전망이나 흥미도가 중요한 연구실 선택 요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대학원 생활을 해보면 지도교수의 역량과 인품이 압도적으로 생활과 연구에 중요하다고 밝혀 지난 2006년에 보고된 연구실 문화의 문제가 1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이공계 연구실에서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존재하는 멘토링 부재와 실험실 문제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서 그 해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링 부재와 연구실 갈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한 대학의 생명과학 연구실에서 박사학위 과정 연구생이 학위 과정을 시작한 얼마 후 지도교수는 중간관리자로 지도교수의 연구실에서 박사 졸업 후 타 기관에서 일하던 박사 후 연구원을 고용하여 연구실 운영을 맡겼는데요. 박사 후 연구원이 연구실을 관리하게 되면서 연구생은 박사 후 연구원의 지시에 따라 실험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교수가 주 1회 랩미팅을 하지만 포닥이 실험 결과를 발표하기 때문에 피드백 또한 교수와 포닥 사이에서 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교수는 실험 결과 외에 연구실 생활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늘 연구생에게 포닥의 말을 잘 들으라고만 합니다. 연구실에서 교수는 학생 지도에 대한 무관심, 멘토링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시간 부족 등의 다양한 이유로 중간 관리자를 고용하여 학생 지도를 포함한 연구실 관리를 맡기기도 하는데요. 이때 지도교수의 멘토링과 멘토링 위임에 대한 모니터링 부재로 학위 과정 연구생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수가 중간 관리자에게 연구실 관리를 위임할 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중간 관리자와 연구생 사이의 입장 차이에 따른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특히 학생 지도를 위임할 때는 멘토링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업무를 위임하더라도 그 책임은 지도교수에게 있으며 위임할 경우에는 그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중간 관리자의 윤리의식의 결여, 즉 연구원 간 공동체 의식이 부족하거나 과다한 경쟁의식을 갖고 있는 중간 관리자는 연구 공동체의 발전보다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연구원의 실험 결과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연구윤리에 어긋나는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연구실 운영의 책임자인 지도교수는 연구자들이 윤리의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하며 현장에서 각 연구자들에게 공정한 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업적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멘토링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면서 멘토의 위치에 있는 교수 혹은 중간 관리자에게서 멘토링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중간 관리자가 연구원을 독립된 연구자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실험 보조원으로만 생각한다면 연구실의 발전을 기대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많은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멘토가 멘티를 연구 동료로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멘토링을 시작해야 하며 멘티를 독립된 연구자로 양성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멘토와 멘티 사이의 책무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멘토의 일방적인 지시가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멘티와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 연구실의 사례를 통해 잘못된 멘토링 또는 멘토링의 부재에 따른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럼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멘토링이 실제 연구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조적 결함과 개인적 결함 등 다양한 원인 중 여기에서는 그 이유를 시간, 돈, 권력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시간의 문제입니다. 한국에서는 대학원 진학 시 멘토를 결정하기 위해 연구실 문화나 지도교수를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건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오랜 시간을 함께해야 하는 지도교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 충분한 시간과 정보도 없이 성급하게 결정하게 되어 잘 맞지 않는 멘토링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상의 문제입니다. 대학 및 한국연구재단의 교수평가 항목에는 연구 실적이나 결과물에 대한 평가는 있지만 학생들을 얼마나 잘 이끌고 가르치는지에 대한 평가는 거의 없는데요. 특히 의과학이나 생명과학처럼 대규모 협업이 이루어지는 곳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즉, 교수의 입장에서 멘토의 역할은 너무 복잡한 데 반해 좋은 멘토링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거의 없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학생 지도를 우선시하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권력의 문제입니다. 멘토링 자체가 시니어가 주니어를 이끌어주는 것인 만큼 힘과 권력에 관해서 평등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도교수는 대학의 직원일 뿐 아니라 학계의 한 일원으로 만약 교수가 옳지 못한 결심을 할 경우 한 연구원의 커리어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연구와 관련된 문제, 연구 공간, 연구 결과와 관련 지도까지 거의 모든 것을 교수에게 의존해야 하는 현실에서 학생과 교수가 동등한 연구자로서 멘토링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좋은 멘토링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많은 대학과 연구기관에서는 멘토링을 최대한 효율적이고 긍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중 미국 미시간 대학교에서 발행한 멘토가 되는 법에서는 교수들에게 다음 두 가지를 꼭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첫째, 교수들은 학생들과의 첫 번째 면담에서 교수와 학생의 역할을 자세히 상의하고 서로 동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게 합니다. 특히 학생이 대학원 과정에 온 목표, 면담 일정, 연락 방법, 평가나 출판 및 발표 방법, 지적 재산권 문제를 다루라고 조언하며 교수와 학생이 각자의 역할에 대해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합니다. 둘째, 전문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교수는 학생들의 장래 경력 관리를 위해 박사 후 옵션, 커리어 옵션 등을 알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영문학과에서 졸업 이후 취직을 위해 컨퍼런스 등록비, 여행 경비 등을 과에서 지원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또한 학교 자체에서 지원하는 세미나 등도 함께 소개하여 교수가 학생들을 참여시키기를 적극적으로 조언합니다. 또한 좋은 멘토가 되기 위해서는 각 연구자의 연구 성숙도에 따라 멘토링을 달리해야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연구 성숙도가 낮을 때는 정확히 관찰하고 상세한 지시를 내리고, 성숙도가 높으면 소통, 지지, 격려를 늘리면서 관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멘티의 연구 활동이 부진한 이유는 멘티가 그 일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전자는 능력의 문제이고 후자는 동기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에는 교육을, 후자의 경우에는 동기부여를 위한 적절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연구인력 확립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멘토링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앞서 국내 이공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로도 살펴봤듯이 멘토링과 연구실 문제는 그 해결이 쉽지 않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교수 또는 연구 책임자와 연구자 모두가 서로 존중하면서 노력해야 합니다. 멘토와 멘티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멘토링은 연구윤리 확립은 물론 연구 생산성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데요. 다음으로는 멘토와 멘티의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해 연구 현장에서 바로 적용이 가능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멘토, 멘티 간의 기대 문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실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규칙뿐 아니라 멘토와 멘티 관계의 전체적인 구조를 설명해주는 구체적인 문서인 기대 문서는 멘티가 특정 연구실이 자신에게 정말 맞는 곳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기대 문서 작성을 위한 10가지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세히 적는 것인데요. 이는 멘토링 과정이 진행되면서 멘토나 멘티가 처음에 결정했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날 경우 문서를 검토하며 다시 짚어볼 수 있으며 멘토와 멘티 간의 주요 갈등 요인을 상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대 문서를 해당 상황에 맞도록 적절히 조정하는 것입니다. 연구실에는 박사 후 과정, 대학원생, 학부생 등 다양한 위치의 사람들이 함께 연구하게 되고 각 개인들은 추구하려는 목적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서로 다른 개인 그룹 특성에 따라 적절한 문서를 갖추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체적인 그림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데요. 해당 연구실의 멘토링 철학과 연구 환경의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해 줌으로써 멘티는 해당 연구실이 자신에게 맞는지 생각해 볼 수 있고 멘토 및 다른 개인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쉽게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러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연구실의 수행 결과 또는 작업 기대치와 관련 규칙들을 명료하게 제시함으로써 멘토링 관계에서 발생 가능한 심각한 갈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대 내용은 양방향에서 충족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멘티의 행동에 대한 기대 내용을 생각할 때 멘티 역시 멘토에 대한 기대 내용을 생각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경계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인데요. 이는 업무상의 경계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개인 업무의 경계를 모두 포함하는데요. 기대 내용을 정할 때 멘토와 멘티 간에 존재하는 사회적 지위 차이를 배려하여 정하도록 합니다. 일곱 번째, 기대 문서 개발을 위해 필요시 다른 사람과 함께 논의해야 하는데 이는 다른 각도의 견해를 가진 타인의 의견을 들음으로써 세부적인 설명 내용이 잘 해결되고 더욱 명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는 표절도 경우에 따라 무방합니다입니다. 기대 문서의 초안을 작성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멘토 역할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이므로 기존 문서를 복사 또는 수정하여 사용할 것을 권장하는데요.
이때 본인의 멘토링 접근 방법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잘 파악하고 사용하여야 멘티에게 혼란을 주는 실수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9번째로는 기대 문서의 해석에 대한 정기적인 대화를 권하는 것인데요. 연구실에 처음 들어온 멘티는 훈련 과정을 통해 멘토링에 대하여 기대했던 내용들이 실행에 옮겨지면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해석과 실천에 관련된 새로운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러한 기대 문서에 관한 정기적인 대화는 의사소통에 대한 오픈 채널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오해의 소지를 줄이며 문서 개정을 위한 좋은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0번째,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효과적인 문서입니다인데요. 기대 문서는 간단하게 시작하여 시간이 지나면서 필요한 내용을 추가시키고 명확하게 다듬어가는 것이 좋은데요. 이러한 정기적인 개정 작업을 거치며 연구실의 모든 구성원이 동일한 생각과 기준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기대 문서를 잠재적인 연구원들과 공유한다면 그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연구실 환경이 본인들이 원하는 것인지 판단할 수 있어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멘토링의 실패를 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